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제 10주차입니다. 기본 강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기본 강의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차부터는 기출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물론 이론 정리를 해요. 이론 정리를 하고 기출 과정을 연습을 하면서 이제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시야가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실력이 쌓이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마지막을 잘하면 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도 있듯이 마지막이 좋으면 우리 과정 잘한 겁니다. 기본 과정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짚어보면요.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가액을 관한 방식 중심으로 원가법, 익숙하죠? 제가 지난 시간 마무리해서 숙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원가법,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의 일환으로 공시지가기준법 같이 비교 방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환원법, 이게 우리는 감정평가의 3방식, 그 중에서 가액을 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전에는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제법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10년 이후 근래는 문제 수준이 오히려 좀 다운됐어요.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원가법 많이 어렵지 않아요. 뭐 쉽진 않지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진짜 쉬워요. 공시가기준법도 진짜 쉬워요. 수익환원법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싹 빼고 그냥 쉬운 것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할만해요, 다. 그리고 물건별 감정평가는 단순 암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진짜 날로 먹는 거. 어디 시험에 근데 꼭 잘 나와요, 하나씩. 근데 완전히 노력 많이 안 하고 가성비 진짜 좋은 파트.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주차 복습입니다. 1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뭐예요? 현재가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현재가치를 갖도록 할인하는 거예요. 갖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했었냐면, 지금 현재 1,000원을 지출하고 1년 후에 1,200원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양쪽을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그럼 요거 뭐다? 요게 현금 유입의 현가. 한 번만 나가면 합이란 말 안 써도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간다면 현가합. 그리고 여기가 현금 유출의 현가합.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같게 만드는 요거 할인율. 요 할인율.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에서 구해지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 내부 수익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이 같으면 순현가는 0.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여기가 틀린 거죠? X. 두 번째, 재투자율. 뭐의 줄임말? 재투자율은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 사실은 조금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일부러 투자 수익률하고 많이 구분을 안 해드린 거예요. 원래 투자 수익률의 경우는 1,000원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런데 1년 후에 100만 원 나왔다. 그럼 몇 퍼센트? 10%. 요게 투자 수익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1,100만 원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다시 투자한다. 다시 투자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에 1,210만 원이 됐다. 1,2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서 10%. 이걸 다시 또 투자했다. 10%.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투자할 때의 수익률. 그러니까 복리 계산이야, 사실은 재투자 수익률은.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방식. 할증 개념. 그래서 그 재투자 수익률, 그런 개념인데,
한 번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재투자 수익률의 계산 같은 게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거를 정교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도 투자론 가서 와서 멘붕 왔어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거를 원리대로 다 설명하면 진짜 멘붕 왔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안 하려고 막 빼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지? 이거 하나도 이런 개념들 가운데서 설명할 개념이 100개면 그중에 시험에 나오지 않은 개념들은 30개는 빼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난도가 높으니까 10개 더 빼자.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투자 수익률은 한 해만 놓고 생각하면 투자 수익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한 해 것만 놓고 생각하면. 그리고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할인요? 그럼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요거 이렇게 한단 할인율. 그럼 여기 0.1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나누는 거예요. 1 플러스 0.1이 1.1 맞죠? 그리고 1.1이 느닷없이 어디서 나왔나요? 하고 물어보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1.1로 나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된다. 얘를 또 1.1로 나누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 0.2는 할인율이다. 0.1은 할인율이다. 재투자 수익률인 동시에 이렇게 하면 재투자 수익률이고 이렇게 하면 할인율이고 똑같은 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투자 수익률, 줄임말 재투자율을 할인율이라고도 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 또는 할인을 하고 수년제 가치법은 줄여서 수년가법이라 하는데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 X. 요 지문 다 기출 지문이에요. 언제부턴가 제가 OX의 여러분 복습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기출 지문들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1주차는 안 그래요. 1주차는 기출 지문들의 내용들을 좀 쉬운 말로 바꿔서 복습 문제를 드리다가 2주차, 3주차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기출 지문을 그냥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적응력이라는 게 있잖아. 처음에는 죽겠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을 하거든. 처음에는 4시간 앉아있는 것도 미쳐버리지만 4시간 앉아있고 밥 먹고 와서 또 복습까지 하거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공부해서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냐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공부만큼은 안 그래요. 공부는 쉬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어떤 만큼은 하셔야 돼요. 어떤 만큼은. 다시 말하면 합격할 만큼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완료한 날짜?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X. 네 번째,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표준적 이용이 평균적 이용이라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평균적인 이용, 일반적인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란 말을 썼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들여와 사용하다 보니 표준적 이용이란 말은 일상에서 쓰지 않는데 저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 이용, 평균적인 이용, 대부분의 이용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분석이 필요해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X. 5번의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이죠. 맞죠? 네, 그래서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서 5층짜리 상업용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 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 적용할 때 무슨 감가죠?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가 모두 기억자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경제적 감가 할 때는 이렇게 지읒자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기능적 감가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얘를 기능적 감가로 바꾸셔야 되고 따라서 X. 됐죠? 자, 그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문의 경우는 거진 100%다 기출 지문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자료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계속해서 매일 공변에는 자료도 올리고 있고 특히 여기는 계산기 사용법 또 이렇게 해놨으니까 계산기 이렇게 사용할 때 막혔을 때 그런 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해놨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자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원가법 오늘 진도부터 나가겠습니다. 기본서 587페이지, 합격서 167페이지. 혹시라도 페이지 틀리거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정해서 갈게요. 자, 이제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입니다. 여러분,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에서 우리 비시수,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근거를 둔다 그랬어요. 자, 공급곡선이 비용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곡선 논리에 근거를 둔 게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 세 가지 중에서 비용 개념이 뭔가 봐요. 원가,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그리고 수익. 이 중에서 비용이라는 말에 가까운 표현이 뭐예요? 원가법. 그래서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 게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 게 수익방식, 수익환원법이고, 그 다음에 시장성의 사고를 둔 게 비교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 중에서 시장성,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그리고 원가법은 비용성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성에 근거를 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여기 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0원이면 적어도 이것의 가치는 1,000원은 돼야 된다가 원가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쪽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우리 거래사례 감정평가 들어가면서 앞쪽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배우면서 용어로 할 거니까 다 배운 다음에 돌아와서 합격서로 정리하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부분의 용어. 그러니까 원가법에 대한 용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도량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인데요. 이렇게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원가법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저절로 들어와요, 저게.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요거를 화면을 넘기는 요거 이 포인터 요 기계가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게 1,000원. 그런데 이것의 수명은 10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는 매년 100원씩 감가가 된다고 합시다. 규칙적으로 그냥. 자, 그럼 1,000원 나누기 10 해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100원씩 감가됩니다. 그런데 3년을 사용한 상태라고 합시다. 3년을 사용했으니까 첫 번째 연도에 100원 감가됐고 두 번째 연도에 또 100원 감가됐습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걸 누계한다고 합니다. 더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누계. 그리고 세 번째 연도에 100원입니다. 그러면 30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 누계액 그럽니다. 감가 누계액. 감가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는 건 증가, 떨어지는 건 감가. 그 감가가 된 걸 누계한 거니까 300원이 감가 누계액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라고 지금 현재 얼마라고 보면 됩니까? 700원으로 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가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럴 때 저 1,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 베끼지 마시고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개론은 다른 과목과 달라. 공부하는 게 다른 과목은 일단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고, 암기해 놓으면 뭐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게 다 통하는데 개론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해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이해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일단 적지 마요. 그 나중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쓸데없는 거 적은 거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제조달 원가라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앞에 서로 막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감정평가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식 용어로 쓴다고 이렇게. 제조달 원가. 이거 조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그 정부 기구 중에 조달청이라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많이 써 조달한다는 말. 근데 다시 조달한다는 뜻에서 재조달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쓰는 말로 바꾸면 재생산 비용. 저게 재생산 비용.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다시 만들 때 생산비. 그게 1,000원. 새 걸로 다시 만들 때 생산비 1,000원. 그리고 이거 아까 감가 누계액을 빼. 그러면 얘가 적산가액이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300원 감가 누계액을 구한 다음에 빼. 1,000원으로부터 빼. 이렇게 빼내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감가수정. 근데 감가수정이란 이 단어는
어느 것을 보고 만든 거냐면 감가상각이라는 용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과 달라요. 근데 그거 구분하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럼 내용이 이거예요. 원가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조도론가에서 감가 수정하여 적산가에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물건에, 대상 물건에 제조도론가에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때 그 가액을 뭐라고 그러고, 무슨 가액? 적산가액을 한다. 그런데 감가 수정과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자, 뒤에서 할 얘기를 잠깐만 땡겨봐요. 개론은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개념을 착착착 이해가 더해가면 덜 어려운데, 아직 공부하지 않은 개념을 땡겨와서 설명해야 되는 게 많다고요. 왜? 뒤 개념을 알아야 앞에 개념이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유독 뭐예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는 반복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책을 다 또다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줄인 걸로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서 또 그렇게 반복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해도가, 나는 기본 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참석했지만 20%밖에 안 됐다. 진짜 대부분 80%는 조상님하고 소통하느라고 20%만 이해했다. 그래도 다음번에는 30%, 40%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문제를 다루고 나면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보면 어느 과목보다도 울면서 들어갔지만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가수정은 물기경이 있다는 거예요. 물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가는 항상 물기경을 얘기해요. 물이 뭐예요? 물리적, 기능적, 경은 경제적, 물기경 감가를 항상 얘기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물기경만 인정해. 법률적? 없어. 법률적 없어. 법률적은 경제적 속에 넣어서 다뤄요. 그래서 물기경만 따집니다. 이 물기경 감가를 따진다. 그래서 물기경 감가를 해서 적산가액을 구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토지는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성? 토지는 만들 수 없다. 생산비를 투입하여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부증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 없는 건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감가 누계, 감가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영속성과 관련해서. 토지는 감가 누계액이 없어. 영속성과 관련해서. 결론 앞에 거 못 구하고 뒤에 거 못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성과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원가법 적용 불가하다 이렇게 말해.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토지의 특성이 뭐니 하고 물으면 부증성과 영속성이다 그래요. 그러니 이걸 알아야 그 개념을 아는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일 강좌 마지막 강좌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첫 강좌 때 첫 번째 주에 부동산의 특성할 때 부증성 부분에 그게 나오니 그게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다식을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기억하면 맞아 그랬지 하고 되고, 그 안에 또 까먹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T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불가해요. 근데 말이죠, 토지 가운데 이런 토지가 있어요. 조성지 매립지.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삼방식 가운데 중추가 뭐냐면 원가법이에요. 아니,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중추야. 그러니까 조성지나 매립지도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니 사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가 없으면 적용을 못 해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이 불가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조성지나 매립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성지나 매립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수익환원법을 적용해 볼까 했는데 수익 목적도 아니래. 수익도 없대. 그러면 수익환원법도 쓸 수 없어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쓸 수 없고 수익환원법 쓸 수 없으면 남은 게 뭐예요? 원가법. 따라서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해요. 원가법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조성이나 매립할 때 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 그걸 생산비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을 쓴다. 그 다음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장성이 있으면 뭘 쓴다고 그랬죠? 시장성 있는 거. 비교 방식이니까 자 비교자가 들어가는 거, 가액 관한 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죠? 그러면 수익성은? 수익성 있는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을 쓴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시장성이 없어.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 쓸 수 있어 없어? 없고 수익이 없어. 수익이 없는 부동산이야. 주거용, 공공용, 교육용 부동산 같이 수익이 없는 부동산이야. 그럼 수익환원법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으니까 천상 원가법을 써야지. 그러니까 어떤 건데? 이런 것들.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이런 것들. 시청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평가한다면 원가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그 다음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조도 원가를 굳이 좀 알아보기 편하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재생산 비용인데 질문합시다. 시험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제조도 원가로 나올까? 재생산 비용으로 나올까? 제조도 원가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다시 한번 제가 진지하게 여쭤볼게. 제가 쓰는 말 좀 더 편하게 쉬운 말로 쓰는 게 좋아요? 시험에 나오는 말로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놓고 제가 시험에 나오는 말 쓰면 맨날 어렵게 말하고 저도 쉬운 말 할지 알거든?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 계속 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전에 그런 걸 몰랐을 때 강의를 쉽게 한답시고 되게 편하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자꾸 얘기 나오냐면 컴플레인이 나오는 얘기가 강의 들을 때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제가 생각해 아니 그거 설명했으면 그 말 알아듣고 본인이 풀어야지 계속 그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습관이 드는 거예요. 진짜 투덜거리면서도 다 적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공부하는 건 과정 자체가 힘들어 사실은. 매일같이 나와야 하잖아. 매일같이 우리 인강으로 듣는 분도 일정 시간에 앉아서 오늘 강좌 찍어서 수요일에 올라오거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수업 듣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많아요. 딱 맞춰서 수업 듣듯이 딱 틀고 그렇게 공부하시거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제조도론가 적응하십시오.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욕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런 말. 우리 학자들은 뭐 했대? 왜 일본식 말을 그대로 쓰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런 판단 좀 뒤로 미루시고 우리 약자니까 여러분도 약자, 저도 약자. 왜? 우리는 테스팅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10월 28일 날. 그 안에 아무런 말들 다 소용없는 말들이에요. 10월 28일 날 지나 10월 29일 날 됐을 때 진짜 나 정말 수고했어. 나 잘했어. 이렇게 말할 건지 아니면 진짜 우울하게 보내야 될 건지 사람들의 전화도 다 끊고 핸드폰을 꺼놓을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 약자니까 자꾸 적응해 갑시다. 자, 제조도론가입니다. 이게 뭔데? 이거 뭐예요? 제조도론가 다시 만들 때 생산비.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 키워드 기준 시점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신축 시점 안 돼. 신축 시점 안 돼. 취득 시점 안 돼. 거래 시점도 안 돼. 그 어떤 시점도 안 되고 오로지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다시 만들 때 원가. 기준 시점으로 다시 만들 때 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말을 비튼다면 틀리게 낸다면 어느 부분을 틀리게 낸다는 얘기예요? 기준 시점.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까지 집어드렸어요. 근데 두 개가 있어. 이 제조도론가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게 있고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제조도론가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복제원가, 하나는 대치원가. 복제원가는 복조원가라고도 해요. 대치원가는 대체 비용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복제는 뭐냐면 여러분 복제가 뭔지 아시죠? 복제한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복제 인간이 나오는 그런 미래 영화 같은 게 있다고. 아니 복제를 했대. 그래 주인공을 복제한 거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코에 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복제한 것도 코에 점이 있어야 돼. 똑같으니까.
그게 뭐다? 그게 복제 원가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자재나 이런 게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아. 물리적 측면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치 원가는 똑같진 않아. 근데 뭐가 똑같냐면 기능이 똑같아. 용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용도와 기능, 효용 면에서의 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복제 원가는 이게 지금 3하고 M하고 붙어 있는 그런 회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거, 얘와 똑같은 모델이 똑같은 거, 그게 얘고 이게 없어. 없는데 여기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누르는 게 똑같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건 뭐고? 대치 원가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요. 요새는 이런 거 하는 게 옛날에는 한 3m 이런 정도까지 벗어나면 이제 잘 안 눌러지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10m는 기본이고 100m까지 눌러지는 곳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이 똑같은 그 기능적 측면이 바로 대치 원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20년 전에 소나타를 생각해 봐요. 20년 전에 소나타, 예를 들어서 처음 나온 소나타 문 내릴 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렸다고 합시다. 자, 그 소나타를 그대로 복원했어. 그게 복제 원가 개념이야. 그러면 자, 그거 새 거. 그리고 얘는 20년 지난 차야. 그러면 새 걸 놓고 20년 지난 차를 따져야 되니까 20년 지났으니까 노후화 됐을까 안 됐을까? 그거 좀 따져야지. 물리적인 감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유행이 지났어. 그건 뭐예요? 기능적인 감가. 그 다음에 그것이 시장성이 있는가 없는가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돼. 경제적 감가, 물기경 감가 다 해야 돼. 그러나 요즘 나온 소나타를 갖다 놨어요. 뭐 차 요새 보니까 뭐 잠깐 검색해서 보니까 차 이렇게 나왔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도 되게 멋지게 나왔대. 옛날의 아반떼하고는 달라. 그럼 요즘에 나온 차. 그런 차를 갖다 놓고 옛날 20년에 나온 소나타를 평가를 하면 일단 기능적인 측면은 안 따져도 되죠. 그렇죠? 기능적인 노후화나 감가 이런 건 안 따져도 된다고 최신 걸 갖다 놨으니까. 단지 물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만 따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기능적 감가 안 해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 최신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저하나 그런 건 안 따진다고. 그래서 대기하지 않는다. 뭐 한다고요? 대기하지 않는다고. 대체 또는 대치 원가 사용하면 기능적 감가 하지 않는다. 대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할 때 대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대기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복제 원가를 쓰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을까? 대치 원가를 쓰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유념할게요. 평가사,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둘 다 전문가거든요. 둘 다 전문가야. 근데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가 달라. 그러면 신뢰도가 높을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가 거의 비슷해.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 사람 얘기와 이 사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냐면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에서. 어디서 주관 개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거든요. 요걸 사용하면 주관이 개입될 단계가 몇 단계? 세 군데서 개입될 수 있어. 요걸 사용하면 두 군데서 개입될 수 있어. 어느 걸 사용하는 게 평가사끼리 편차가 적을까? 대치원가. 그래서 대치원가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연유에서 대치원가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을 좀 이따 까먹어도 돼. 그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설득력이 있다는 건 알면 되고, 근데 실무에서 막상 적용할 때 똑같지 않은 걸 대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무에서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야? 똑같은 거 찾아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복제 원가를 많이 써요. 이게 편하니까.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제조도론가 산정할 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해. 토지는 안 중요해. 한 번 말합니다. 다시 한 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건물이 중요하고 토지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건물의 제조도론가는 내가 직접 짓는 거를 자가건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진짜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직접 물론 뭐 군데 전문 영역은 사람들을 사서 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본인이 기획해서 집 같은 걸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가건설이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 도급건설이라 그래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뭐에 준하냐면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해요. 그래야 비용 명세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자, 자가건설이라 도급건설이나 모두 뭐에 준한다?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 그럼 도급건설이 이럴 때 도급하기 위해서는 도급을 맡게 하겠죠. 도급 맡길 때 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4억이래. 4억이래. 어떻게 4억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일단 벽돌값, 시멘트값, 자갈값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를 직접공사비라고 그래요. 직접공사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설계해야 되죠. 여러분 설계도로 건물을 짓는지 전문가가 지켜보는 걸 뭐라 그래? 감리한다고 그래. 감리비. 그래서 여러분 설계비나 감리비는 직접공사비는 아니고 간접공사비라 그래.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뭐라 그러게?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뭐라 그러게? 공사비라 그래요. 공사비야. 그럼 여러분 공사비만 갖고 건물이 지어지냐고? 아니죠. 도급을 맡겼을 때 그 사람한테 건물 지어주세요. 그 대신 너는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는 무료로 해주세요.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 사람이 그 일한 대가, 그게 적정한 이윤이라고. 그래서 수급인의 적정 이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시험에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설계비나 감리비는 직접공사비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느냐? 아니, 그렇게 안 나와.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왜 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시험에. 자가건설이라도, 자가건설 내가 짓는 거죠. 자가건설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 OX. 그렇게 나와요.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에 준하기로 했으니까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계산해 넣어야 돼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표준적인 도급건설비예요. 도급건설비가 제가 아까 도급 맡길 때 비용이 얼마라고 하고 시작했죠? 4억. 근데 표준적인이란 말은 또 뭔 말이냐? 도급건설비는 알겠는데 도급비용을 도급건설비용이라 그러니까 표준적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 가백에 맡기니까 4억인데 을에게 맡기면 4억 5천이고 병에게 맡기면 5억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할 때 뭐하고 뭐를 더한다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더할 때 분양가 계산은 뭐 더하기 뭐죠? 땅값 더하기 건축비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야?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값이 기본이라고. 그걸 표준화 시켜놨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표준적인이라는 말은 표준화 시켜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 시킨 도급건설비라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고? 4억이고. 근데 그때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나면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값을 물어보니까 차값이 3천만 원이래. 그럼 3천만 원 있으면 그것만 딱 있으면 3천 원만 딱 있으면 내가 차를 넘겨받을 수 있어요? 아니지. 뭐도 내야 돼? 그 취득세 내야 되고 또 보험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값만 말고 이 차 이렇게 보면은 넘겨주려면 택배를 보내 차? 뭐로 보내? 탁송이라 그러죠. 탁송료 같은 것도 내야 되죠. 그런 게 뭐야? 부대 비용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그래. 그게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일반적인 부대 비용. 일반적인 부대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주택도 건물도 일반적인 부대 비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등기해야지. 그다음에 세금 내야지.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감리라는 개념이 있지만 감리 말고 건물 지을 때 현장을 전체 총괄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래. 현장 감독, 감독비 이런 것들은 다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상해라는 말은 일반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도급건설비고 이거는 일반적인 부대 비용이고 요거 합산 이렇게.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외우기보다 흐름을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확인할까요? 토지는 제조도론가가 만약에 굳이 이야기한다면 조성지나 매립지인데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옳은 거. 일본의 제조도론가는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시점이었죠? 기준 시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면은 상관없고 제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자가건설의 경우 제조도론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세 번째, 대체 원가 이용하여 제조도론가 산정할 때 물리적 감가 해야 돼요. 경제적 감가도 해야 돼요. 그러나 무슨 감가 안 해도 돼? 대기, 기능적 감가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도론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이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복제 원가인지 대치 원가인지 확인입니다.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분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 대치 원가죠. 따라서 대치 원가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게 잡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감가수정으로 갈게요. 여러분 감가수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감가수정은 감가상각으로부터 따온 건데 길어. 그런데 이게 법령에 있는 거네. 그럼 법령에 있으면 감가수정의 용어에 관한 이야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누차 말했죠. 감정평가 용어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닥치는 대로 읽는다.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긴데 길다라고 하면 안 돼. 왜 길다라고 하면 안 되냐면 우리 써먹었거든 한번. 자, 시장가치 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를 통틀어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전체를 통틀어 길다 딱 하나였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지는 그들 규격이 있어. 그게 일반적인 종이 규격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이 규격 A4용지, B5 작은, 그 다음에 뭐 A4, 그 다음에 B4 이런 A3 이런 규격이 있는데 그런 규격은 아니야. 그런 규격화된 건 아닌데 시험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지 규격이 있단 말이죠. 그 시험지 규격의 글자 포인트가 똑같아. 매년. 그러면 그 규격대로 나왔을 때 제가 시장 가치는 몇 줄 맨? 4줄 반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줄짜리 무조건 땡. 에듀윌 시험지에도 3줄짜리 무조건 땡. 막 글자 포인트를 조그맣게 해갖고 3줄로 맞춰야지. 여러분 3줄 반 웬 사람 틀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줄 나온 것 땡, 2줄 반 무조건 땡. 그래서 시장 가치는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대통출거당을 기억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길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쭤봐요. 감가와 증가가 있는데 증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증액이고 감가는 감액이잖아. 그러니까 감가는 감액하는 거고 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빼는 건 공제요, 가산이요? 네, 그래서 감액과 공제를 찾는 거예요. 감액 맞아요? 공제 맞아요? 저거를 가산으로 바꾸기도 해. 그러니까 감액하고 공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감가는 언제나 물기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기경 3개가 다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경입니다. 물기경을 이렇게. 그 다음에 시점 하나 더 비튼다면, 시점을 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무슨 시점 중요하다? 기준 시점 있는지 확인입니다. 자, 딱 조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틀리게 만들 거는 지금 제가 짚어드린 거 위에 없습니다. 절 보실래요? 여기를 가산으로 바꾸는 거 똑같은데 찾아내야 됩니다. 잘 본데 다 똑같은데 기능 경제적 감가를 빼는 거야. 물기만 쓰는 거야. 다 똑같은데 여기를 신축 시점으로 바꾸는 거야. 딱 그것만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짚어드린 대로만 유념하시면 여러분은 감가수정에 됐습니다. 자, 감가수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감가수정의 개념으로 들어가 봅시다. 상각으로부터 따온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각은 뭐냐면 회계에 쓰는 말입니다. 기업회계든 세무회계든. 그런데 얘는 평가에 쓰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차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보험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면 여러분 자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차 있죠. 그러면 차 상태를, 자, 처음에 차를 사면 차 종이 있습니다. 몇 년식이고 몇 년도에 취득했고 그 차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금액 나와. 그게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 상태에서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 그게 바로 뭐냐면 상각입니다. 자차 평가 방식이 상각입니다. 반면에 수정은 중고차 내다 팔 때 방식이 수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딱 판단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 있는 법적 내용수냐 경제적 내용수냐 둘 중에서 어느 걸 쓸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서 법적 내용수 쓸 것 같은 게 상각이요.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자동차 뭐 10년이면 10년 그거를 기계적으로 까나가는 게 바로 뭐다? 상각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라 할지라도 차를 관리를 되게 잘한다. 그러면 차 상태가 되게 양호하다. 여러분 차 진짜 아끼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아니 막 3년 4년 돼도 차에 거의 막 웬만한 그러니까 생활 잔기습 이외에는 거의 흠이 없이 차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범퍼는 부딪히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쭉 가고 앞에 차 세울 때 우리 여러분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보면은 보도하고 인도 있잖아. 인도하고 사이에 이렇게 앞에다 공터에다가 차 세우잖아. 그럼 붕 가갖고 봉 하면서 이제 그래 서는 사람도 있고. 그 진짜 많이 봤어. 저는 집 앞에서 붕 톡 톡. 그 범퍼 어떻게 됐을까 싶으면 범퍼가 많이 다 폭 찌그러져.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내리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냥 닿을세라 그냥 정말 조심해서 탁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 지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차 상태가 완전 다르거든. 진짜 깨끗하게,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진짜 깨끗하게 차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운송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미안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차 타면서 발로 탁탁 털어야 돼 바깥에. 그 선생님 차 살 때는 털어야 돼. 야 진짜 깨끗해. 누군지 알 것 같죠? 한 명이 아니야. 근데 보면 되게 막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저는 뭐 그냥 봐서 좀 너무 지저분한데 그러면 이제 맡기고, 좀 그렇거든요. 가끔 내부가 그냥 이렇게 청소 윙 하는 걸로 대충 하고 그러는데, 진짜 차 상태가 좋은 그런 차는요 중고차 팔 때도 가치가 높아. 달라. 경제적 내용수 기준, 얘는 법정 내용수 기준. 얘는 원가가 취득원가 장부가격 기준이에요. 취득원가. 얘는 제조도론가 기준. 얘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차 상태 봐요, 안 봐요? 안 봐. 여러분 보험 갱신해봐요. 안 와. 한 번도 안 와. 차 사고 났을 때만 와서 보는 거지. 안 봐. 안 와요. 관찰감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고차 팔 때는요 차 상태 다 봐. 별걸 다 까. 그래서 관찰감가, 관찰해서 감가하는 거예요. 인정. 얘는 차가 똑같이 사잖아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똑같은 차를 사잖아요. 연식이 똑같으면 자차가 똑같이 평가돼요. 차 상태가 똑같이 보험 가입했잖아요. 3년 지났어. 근데 갑돌이 차는 되게 상태가 양호하고 을돌이 차는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도 똑같이 평가돼. 얘는 차 상태마다 달라. 그러니까 얘는 감가율과 잔가율이 똑같다, 일정하다. 감가율, 잔가율이 다르다. 얘는 시장성 인정하지 않아요. 얘는 시장성 인정해. 얘는 물건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거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자, 원가 취득 장부 가격 기준이다. 제조동가 기준이다. 법정 내용수다. 경제적 내용수다. 관찰가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물기만 따진다. 물기경 따진다. 잔가율이 일정하다. 다르다. 시장성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얘는 실제 감가와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 사기 나타난다. 얘는 실제 감가와 일치한다. 쟤는 삼각자산에만 인정한다. 얘는 토지 같은데도 왜 기능적이나 경제적 감가라는 걸 따지니까 토지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비교하면 저절로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왜 암기하냐고. 그 다음 문제에다 적용을 할 겁니다. 아직 안 배운 것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묶인 거. 여러분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취득원가 기준 맞죠? 그리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동가 기준이죠. 그 다음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 인정, 불인정. 불인정. 감가수정이 인정이죠. 이거 바뀌었네.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을의 감가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기경. 물기경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할 때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봐야 돼. 아까 저쪽은 법정 내용수, 이쪽은 무슨 내용연수? 그래, 경제적 내용수. 감정평가의 내용연수는 무조건 경제적 내용수예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감가 요인을 보시죠. 감가 요인은 제가 아까 무슨 감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물기경. 법정 내용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감가는 이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는 물기경밖에 안 따져. 물리적 감가는 딱 봤을 때 물리적인 측면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사람 보면 어쩜 그대로니 이렇게 하는, 우리가 덕담도 하지만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어쩜 이 지경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이런 거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다 얻을 순 없어. 네? 자격증을 얻으려면 꾸준히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좀 이게 기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꼬박 한 10개월, 1년 가까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가 여러분 해보셔 알겠지만 힘들죠. 힘들어, 진짜 힘들다고. 그게 꼬박 공부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한 6, 7개월, 10개월 이상 공부하거나 빡세게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게 나타나. 여러분 얼굴에 마멸, 파손, 노화, 손상 이런 게 좀 나타나. 피부가 예전 같지도 않고 남자분들 좀 부석부석하고 막 그래. 좀 그렇다니까 진짜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왜? 이 합격만 하면 치유가 되기도 해.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건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건물과 부지의 부지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구닥다리. 그러니까 여러분 차 12월에 사면 좀 싸요 안 싸요? 왜 싸요? 연식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연식 바꾸는 거. 여러분 요즘엔 그런 스타일이 안 나온대. 그런 거. 여러분 아파트에도 유행이 있어 없어? 있어요. 문고리에도 유행이 있다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의 구식화. 옛날 스타일이네 이런다니까. 그리고 설계의 불량. 설계를 잘못했어. 그 다음에 설비의 과부족, 능률의 저하. 능률의 저하, 설비의 넘침이나 부족함.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 아니면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한 대로 충분해. 사무용 건물이라서. 그런데 2대가 있대. 그래 하나는 앞에다 띠하고 점검 중 세워놓는데 과대 설비, 과소 설비 이런 것 전부 다 기능적 감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치유된다는 말이 뭐냐면 치유 비용 이걸 회복 비용이라 그러는데 이놈하고 가치 상승분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가치 상승분이 치유 비용보다 크다. 여러분 치유 가능한 감가예요. 여러분 치유 불가능한 감가예요. 5층짜리 상업용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놨거든요. 5억 올랐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경우가 10억이었는데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놨더니 15억이 됐대. 치유 가능한 감가. 근데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놓을 공간이 전혀 없어서 땅도 사고 건물도 확장 증축해서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보이는 형태로 딱 끄집어냈어. 뭐 멋있기는 해. 딱 끄집어냈어.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10억 들었대. 그랬더니 가치가 5억 올랐대. 이거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오면 싹 치유돼서 오잖아. 그냥 정말 막 이렇게 막 반가운 마음으로. 그럼 선생님도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봐. 강남학원 수강생이에요.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선생님들 많아요. 어디서만 알아봐? 강의실에서만 알아봐. 싹 치유가 됐기 때문에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치유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오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건 뭐냐?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과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으로서 인근 지역의 쇠퇴,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의 감퇴,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외우기를 어떻게 외웠냐니까 저렇게 퇴자가 붙는 게 경제적 감가라고 퇴퇴라고 외웠더라고요. 퇴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모의고사에. 아주 퇴퇴는 경제적 감가래. 퇴퇴가. 그래서 이렇게 했지. 인근 지역의 쇠락,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의 감소. 그래서 퇴퇴를 없앴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렇게 인근 지역이 쇠퇴하거나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이 감퇴하거나 시장성이 죽어버린 것들은 경제적 감가고, 이거는 대상 부동산을 어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대상 부동산을 어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택가의 주택은 5억인데 바로 옆에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이 4억인 거 있죠. 그래 주택을 옮겼어. 그쪽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진짜 발달해서요. 작은 규모의 건물 정도는 진짜 들어서 옮기기도 해요. 그럴 만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옮기냐면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옮겨요. 그러나 옮겼거든? 4억짜리가 5억 됐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비용이 30억 들었대. 그러니까 옮겨 안 옮겨? 안 옮겨요. 진짜 웬만한 건 옮기지 않습니다. 다시 짓는 게 나아.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 속에 넣어서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적 감가란 말은 안 한다고요. 물기경만 이야기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물기경을 기억해 놓으시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의 방법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원가법의 이야기를 끌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